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년 전 이혼 후 최근에서야 새 출발을 앞둔 40대 돌싱남입니다. 전주와 저는 30대 초반에 만나 1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소개팅으로 만난 저희 부부는 다사다난한 연애 끝에 결혼이라는 결실을 맞았습니다. 전주는 참 예뻤어요. 원래 이상형은 조신하고 집안일도 잘하는 내향적인 사람이었는데 전초는 정반대였죠. 사람들과 어울려 놀기 좋아하고 외향적이었어요. 대학 때에도 세계 동아리에 참가할 만큼 활동적이었죠. 하지만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는 것에는 취미가 없었습니다. 연애 때에도 집 데이트를 하면 요리는 늘 제 몫이었어요. 퇴근 후 아내가 만든 저녁 식탁을 꿈꾸던 제가 아내가 오기 기다리며 밥상을 차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좋았습니다.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전부 제 이상형에 부합하는데도 결혼까지 가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형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전처와는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 결혼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결혼하면 미친 망아지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전처의 고삐를 제가 줄 수 있을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착각이었죠. 전처는 제가 한 요리를 좋아했고 저는 제 요리를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일은 같이 하는데도 집안일은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 했고 늘 먼저 집으로 돌아와 기다리는 것도 저였죠. 어쩌면 그때 끝냈어야 하는 관계인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라면 그 엄청난 배신감을 겨우 잊어가던 저에게 그보다 더 기막힌 일이 생기지도 않았겠죠. 대화요. 엄청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부부 상담도 6개월이나 받았어요. 도저히 활동적인 전처를 감당하는 것이 어려웠고 자꾸만 밖으로 놔두는 상황이니 밑도 끝도 없는 의심도 생겼고요. 위처증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전처를 설득해서 부부 상담까지 데려간 것도 저입니다. 그만큼 저는 그 결혼을 깨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러한 문제만 아니라면 전처는 늘 제게 사랑스럽고 언제나 사랑을 아낌없이 주고 싶은 상대였거든요. 게다가 저 역시 전처가 주는 사랑과 관심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게 온전히 제 것이라 생각했을 때까지는요. 버티다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을 때 전처와 이혼을 했어요. 전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고 다리로 뛰쳐나갔었습니다. 정말 답답해 죽을 것만 같았고 차라리 그냥 죽고 싶었으니까요.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전초와의 만남은 저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옷 자체를 잘못 입었던 겁니다. 그 일이 아니었더라면 어쩌면 저는 바보같이 끝까지 참았을지도 모릅니다. 수년간 진전 없는 부부 상담을 받아오면서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전처를 보면서도요. 혼자서 가슴 아리하면서도 밤마다 늦는 전처를 기다렸겠죠. 그만큼 사랑했었습니다. 전처는 결혼 전부터 정말로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학부 때 참가했던 동아리가 3개라고 했지요. 그러니 얼마나 잦은 만남이 있었겠습니까? 졸업이 한참 지난 후인데도 그 동아리 모임을 간다고 데이트 파투 낸 것도 정말 셀 수 없이 많았어요. 모임이 아니라도 대학 동아리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술자리가 잦았고 가끔 남녀 혼성으로 여행을 가기도 했어요. 물론 허락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전처에게는 제 허락이 그리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헤어지자.
나도 솔직히 너 숨 막혀. 지겹다고. 내 성격, 내 성향 다 알면서도 사귀자고 한 건 너잖아. 알아. 아는데, 그래도 조금만 날 배려해줄 수 있는 거잖아. 배려해서 내가 어딜 가는지, 누굴 만나는지 다 이야기했잖아. 근데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너 뭐라 그래? 가지 말라고 하지. 근데 어떻게 솔직하게 말해? 말해봤자 가지 말라고 하지. 싸움만 되지. 나도 지쳐 진짜. 그래도, 난 네 남자친구잖아. 남자가 있는 술자리에는 가지 말아달라. 남자인 친구랑은 따로 만나지 말아달라. 그런 게 과한 요구야? 나한텐 과한 요구야. 내가 바람을 피워? 그냥 친구 만나는 거야. 그 동아리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도 있는 건데 어떻게 남자가 없을 때만 만나. 널 만나서 내 교우 관계를 포기해라. 그런 거야? 있지, 인철아. 내가 친구들을 선택하면 너 하나를 잃는 거지만 널 선택하면 난 친구를 다 잃어. 그러니까 널 선택하면 난 너무 많은 것을 잃는다는 거야. 어떻게 그게 그렇게 돼? 나는 너 하나 잃는 게 제일 큰데, 너는 나를 그저 머릿수로 헤아릴 수 있는 거야? 내가 너한테 겨우 그 정도 존재밖에 안 돼? 당연히 나도 널 사랑하니까 만나지. 사랑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지긋지긋한 싸움까지 해가면서 널 만나겠어. 근데 인철이 너가 날 이렇게 구속하고 속박하려고 하면 나는 못 만나. 숨 막혀 진짜. 몰래 갔다 걸려 대판 싸워도 결국 구피보드라가 연락하는 것이 언제나 제 쪽이었어요. 헤어져도 상관없다는 듯이 구는 전처의 태도에 안달난 건 저였으니까요. 왜 또? 전화하지 마. 우리 헤어졌잖아 이미.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성급했어. 우리 헤어진 거 아니야. 그냥 잠시 다툰 거잖아. 왜 그래 정말. 인철아, 너 그거 의처증 같은 거야. 사람 정황만 보고 네 상상만으로 사람 의심하는 거.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네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럴 때면 내가 너무 불안해져서 그랬어. 나보다 네 친구들을 더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게 서운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말자. 내가 동아리 친구든 동기든 누굴 만나든 관여 안 할 자신 없으면 다시 시작하자고 하지 마. 나 원래 그래. 원래 그렇게 친구들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클럽 가서 춤추고 노는 거 좋아해. 그거 알면서도 내가 좋다며. 친구 만나는 거 상관없다고 했잖아. 근데 왜 자꾸 말이 바뀌어? 그래, 내가 잘못했어. 네가 사람들 만나 노는 거 관여 안 할게. 그냥 말만 해줘. 누굴 만나면 누굴 만나러 간다. 그렇게만 말해주면 신경 안 쓸게. 결국 다시 그들을 만나 밤을 새우고 연락이 끊길 것을 알면서도 저는 그저 헤어지지만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매달려가며 전철을 붙들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제게 믿음을 전혀 주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많이 사랑했던 거지요. 절대 제가 꿈꾸는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 가치관에 전부 뒤흔들 정도의 그런 사랑을 한 것 같습니다. 맞지 않은 부분이 너무 커서 그걸로 헤어짐을 몇 번이나 결정하고 그것을 번복할 만큼 갈등이 있었지만요. 그 외에 오히려 잘 맞는 구석이 참 많았어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싸웠으면서 결국 결혼까지 하긴 했어요. 제가 어떻게든 거기까지 끌고 갔으니까요. 전처가 친구들과 클럽에 가서 밤새 춤을 추고 논 것을 알게 돼도 남자인 친구랑 영화를 봐도 모른 채 했어요. 실연당한 남자인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밤새 함께 술을 마셨대도
그렇구나 했고요. 친구라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왜 그랬냐 하면 싸움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1년을 만나며 참다 참다 결혼을 하면 좀 나아질까 싶어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항상 결혼을 생각하긴 했지만 정말 홧김에 결혼 이야기를 꺼냈었어요. 그 흔한 이벤트나 심지어 반지도 없이요. 다시 시작된 제 간섭에 마음이 상한 전철을 돌려 세우며 한 것이었습니다. 나랑 결혼하자. 어? 그러지 말고 그냥 나랑 살자. 그래야 우리가 덜 싸울 것 같아. 결혼을 한다고 우리 다 덜 싸울까? 오히려 더 싸울 것 같은데. 우리가 결혼을 해야 내가 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줘.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다는 것도 아니고 안심하고 싶어서 결혼하자니 전소 입장에서 보면 참 멋대가리도 없는 프로포즈였지만 어쩐지 전처는 순순히 그러자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랑 정반대 성향을 가진 남자라 자기처럼 밖에서 누구랑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요. 나중에 전처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도 나랑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을 텐데 왜 프로포즈를 승낙했어? 너랑 있으면 좀 가족이랑 같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족? 몰라.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 너 말고도 나한테 이 나이 먹도록 철없이 그렇게 놀러 다닌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하는 잔소리랑 네가 하는 잔소리가 좀 다르더라고. 아빠가 하는 것 같다 그래야 되나? 몰라. 그냥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결국 어쨌든 내가 돌아와야 할 자리 같다는 생각은 늘 했어.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말이 저한테는 어떤 마법 같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처에 그 가족 같다라는 말은 저를 전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더 꽁꽁 붙들어 놓는 거지요. 그러니 전처가 결혼 후에도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고 참고 또 참았던 겁니다. 신혼 초 1년 정도는 그래도 참 좋았어요. 결혼했다고 외부 약속은 적게 잡고 저랑 함께 부부답게 지내려고 노력도 많이 하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아마 제가 전처를 만나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거기에 있을 겁니다. 하와이 신혼여행을 시작으로 전국 여행도 많이 갔고요. 전처가 역사 탐방 동아리에서 함께 갔다던 역사 유적지도 가고 사극 촬영지도 찾아가고 그랬어요. 전처가 요리에 취미가 없어 제가 배웠고 제가 먼저 퇴근해서 저녁을 만들고 전처를 기다렸지요. 전처는 제가 만든 동파육을 가장 좋아했어요. 달짝지근한 짭짤로만 소스에 절인 고기에 밥을 얹어 먹고 맥주를 한잔하면 세상 피로가 다 풀린다고요. 맥주를 한 번에 반을 들이키며 정말 후련한 표정으로 저를 보는 전처의 얼굴이 그때 제 행복의 전부였습니다. 조금 더 바라는 것이라면 빨리 아이를 낳았으면 했어요. 신혼 초에는 약속을 줄이긴 했지만 사실 언제 다시 발동이 걸려 밖으로 나갈지 종잡을 수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자 넉살 좋게 신혼이잖아 하고 핑계를 대며 넘어가던 친구들이 더는 기다려주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게다가 더 저를 초조하게 했던 것은 저와 함께 있는 시간에 점점 권태를 느끼는 전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평생 무인도에 떨어져서 전처랑만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전처는 인생에 꼭 친구가 필요한 사람이었고 그것은 제가 채우기 힘든 행복의 영역이었던 겁니다. 대놓고 내색하진 않았지만 전처는 점점 저와 텔레비전을 볼 때 하품을 하거나 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동파육을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줘도 이전 같은 반응을 보여주지도 않았죠. 그리고 슬슬 매주 약속 때문에 늦는 날이 하루 이틀 더 많아졌죠. 그러면서 더 초조해졌던 것 같아요. 제가 매달릴 것은 오로지 아이밖에 없었습니다. 전처가 보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저도 그렇게까지 부부의 생활에 안달복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있는 저녁 약속쯤이야 아무렇지 않게 보내주고 저도 저만의 시간을 가졌겠지요. 하지만 전처의 모임에는 항상 남자가 끼어 있었고 그들은 친구라는 이름으로 전처에게 스스럼 없이 스킨십도 했습니다. 그걸 술에 취한 전처를 데리러 갔다가 제가 몇 번이나 목격했어요. 전처에게 선을 넘는 상대에 대한 언지를 주면 전처는 그저 친구로서 걱정이 되어 그런 것뿐이라고 선을 긋고요. 남자인 친구와 제가 얽힌 일에 전처는 늘 친구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렇게 초조하게 전처에게 집착하게 될 수밖에요. 그러면 전처는 제 행동에 숨이 막힌다고 하고 결국 그게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그야말로 끝나지 않을 악순환이었어요. 전처는 나 때문에 숨이 막힌다고 야단이었지만 오히려 이도 저도 할 수 없어 숨이 막히는 건 저였습니다. 전처는 저와 이혼하면 숨통이라도 트이겠지만 저는 이대로 사는 것도 이혼도 어느 쪽도 답이 되지 않았어요. 오로지 제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것은 전처가 남자인 친구들과 선을 긋고 기운녀답게 행동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문제는 그건 전처에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혹시 전처의 생리가 늦어지는 날이면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도 며칠 뒤 어김없이 저는 실망을 했죠. 생리를 하지 않는 달도 있어서 혹시 몸에 문제가 있나 산부인과를 가보자고 해도 전처는 귀찮다며 마다했고요. 그러다 저는 우연히 전처의 가방에서 약을 발견하고 말았어요. 바로 피임약이었죠. 저는 정말 머리를 세게 맞은 기분으로 그 자리에 선 채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몇 달을 오로지 아이만 기다렸다는 것을 알면서 저에게 언질도 없이 뒤에서 몰래 피임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연애 때까지 해도 줄곧 피임 도구를 요구했던 전처가 결혼 후 거절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내심 기대도 했어요. 아, 얘도 아이를 원하는구나. 나랑 정말 가족이 되고 싶은 거구나. 그런데 그건 저의 대단한 착각이었던 겁니다. 이게 뭐야? 아, 그거 생리불순이 심해서 그래서 먹은 거야. 너 나를 바보로 하는 거야? 그만하자. 싸우기 싫어. 황윤아, 그래. 아이 갖기 싫어서 몰래 피임하고 있었어. 됐어?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내가 얼마나 아이를 원했는지 알았으면서. 그래. 아이를 원했지. 너만 원했잖아. 내가 언제 아이 갖고 싶댔어? 너도 동의한 거 아니었어? 아이를 가지면 우리가 더 가족 같은 사이가 될 것 같다고 한 거 너야. 그랬지. 근데 그게 아이가 갖고 싶단 말은 아니었어. 결국 아이를 품어서 낳아야 하는 건 나잖아. 그럼 그 사이에 내 생활은? 여행, 술, 모임, 커피.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 안 들어? 엄마가 되려면 다 그래. 다 그렇게 아이 낳아. 아빠가 되면서 포기할 것들이 나보다 적은 너는 몰라.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오로지 아이의 성장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라고. 그런 고민도 없이 그저 욕심만으로 아이를 원한 건 너야. 난 동의한 적 없어. 그러면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아이 따위는 갖고 싶지 않다고. 당분간 그렇게 흥청망청 남자들이랑 놀고 싶다고.
너 말 다 했어? 흥청망청? 누가 보면 내가 남자들이랑 되게 물란하게 노는 줄 알겠다. 야, 너는 여자인 친구 하나 없어서 모르겠지만 여자랑 남자 사이에도 친구가 될 수가 있어. 동성과 다름없이 우정이란 것을 만들 수 있다고. 그걸 죄다 더러운 사랑으로 보는 건 너잖아. 내가 문제야? 나는 좀 편안해지고 싶었어. 너랑 살면서 네가 남자들이랑 만나 놀러 가는 거 보면서 이 결혼이 깨지면 어쩌나 매 살얼음판을 걷듯이 살고 싶지가 않아서 아이라도 생기면 너가 그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늘겠구나 싶었다고. 그게 잘못이야.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한테 더 사랑을 받고 싶다. 안정감을 느끼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 게 잘못이야? 저는 그날 주체 없이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전처에게도 처음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냥 제가 너무 처량하고 불쌍했습니다. 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을 달라 애골복골 구걸하는 제 모습이 너무 비참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관계를 제 손에서 끝내야 했던 기회는 여러 번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여자는 진작 놓아주었어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100이면 100, 제 노력이 부족했다든지 전처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니라든지 그런 말로 전처를 감싸는 사람은 없어요. 대체 사랑이 뭐라고 그렇게 힘들게 꾸역꾸역 붙들고 있었을까요? 그게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이었는데 전혀 행복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만약 그때 전처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헤어질 결심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전처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한 모양이었어요. 그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땐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아, 조금이나마 변화가 생겼구나 하는 기대 때문에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어쨌든 아직 아예 가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 피임하고 있다는 거 너한테 말했었어야 해. 널 남편으로서 존중하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해. 희은아, 너 나랑 헤어지고 싶어? 그건 아니야. 그냥 너가 날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 네가 믿어주기만 하면 나도 내 스타일대로 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너도 불안해할 필요 없는 거잖아. 항상 다른 남자가 있는 술자리에 가서 고주망태가 되어 취해오는 날이 많은데 그래서 걱정이 돼서 나가보면 너는 항상 다른 남자 부추up을 받고 있고 내가 아닌 다른 남자가 네 몸에 손 닿는 것도 싫어 나는. 그래, 그럴 수 있지. 나도 알아. 선 지키지 못한 거. 그냥 민주나 하선이 같은 여자인 친구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나온 행동이야. 그건 앞으로 내가 주의할게. 걔들이랑 술 마실 땐 절대로 취할 때까지 안 마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야 하던 그때 전처가 던진 건 고작 만나되 취하지 않겠다 였어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만큼의 양보도 받지 못했던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전처는 아이 문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상담을 받으면서 아이에 대한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어요. 약속대로 모임이 있는 날 취해서 오는 날은 하루도 없었고 약속을 줄이고 집에 있으려고 노력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좁혀질 듯 좁혀지지 않은 것 같은 저희의 의견이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좁혀지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 때쯤 일이 터진 겁니다. 법원으로부터 전처의 이름으로 된 고소장이 날아온 거예요. 일찍 집에 도착한 제가 그걸 발견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처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그저 놀랐습니다. 고소장이 도착할 만큼 중죄를 지을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제게 더 잔인했고
그 지경에 이르렀어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서 있던 곳은 지옥의 구렁텅이가 있는 절벽 앞이었고 전처는 언제든 저를 그 안으로 넣을 수 있다는 것을요. 전처 앞으로 온 것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장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전처는 대학 때부터 알았던 역사 탐방 동아리 동기와 바람을 피웠고 그것을 상대의 전처에게 들킨 것이었어요. 저에게도 소개했던 사람이었고 결혼식장에도 왔으며 이따금 술에 취한 전처를 붙들고 있기도 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촉이라는 것이요.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기가 막히게 발휘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위자료 청구 소송장을 보자마자 그 남자 얼굴부터 떠오르더라고요. 집에 돌아온 전처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고 저는 전처를 떠보거나 캐물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오해로 인한 문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이 맞냐, 남편답지 못한다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2번 확인할 필요 없이 사실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왜 저녁을 차리지 않았느냐는 전처의 말에 저는 말없이 거실 테이블에 소송장을 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이 참고 있었거든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전처는 한참을 기척을 내지 않다가 들어오더군요. 딱 한 번이야. 지금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정말 딱 한 번이고 실수였어. 유나야, 인철아, 그날 내가 실수인지 아닌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 결국 너는 내가 그토록 불안해하고 걱정했던 것을 현실로 만들었잖아. 아, 그게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걱정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 내가 해명할게. 나는 절대 대리 이성으로 보거나 듣기 싫어. 나가. 인철아, 제발. 제발 유나야. 나가줘. 그날이요. 전처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조를 꽂지도 못한 생일 케이크와 누구에게도 건네지 못한 꽃다발이 식탁에 덩그러니 놓여 있고 전처의 생일상을 준비하려고 미리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해서 배송받은 식재료들이 냉장고에 그대로였지요. 가방에는 전부터 전처가 갖고 싶다던 팔찌를 사서 들킬까봐 매일 넣어놓고 다녔어요. 자기가 요구했던 것이나 바랬던 것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좋아하는 그 얼굴을 생각하면서요. 혹시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심장이 어떻게 식는지 아세요? 고소장을 볼 때까지만 해도 미친 듯이 뛰었던 심장이 그렇게 고요하고 평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피곤하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침대에 모로 누워 어둠 속을 멍하게 응시하다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전처는 나가고 없었어요. 어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음날 퇴근하고 왔을 때 전처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를 만나고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엌에 서서 앞치마를 입고 찌개를 끓이고 있는 모습이요. 전처는 제가 오자 눈치를 살피며 전에 없던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늘 매사에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이 정말 죄인처럼 제 눈치를 살피고 안절부절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안쓰러워 보여야 하는데 그게 마음이 좀 쓰이고 그래야 하는데 제 마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무 치사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보여달라고 했던 모습을 이제 와서 그것도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줘놓고 보여주니 말입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갔어요. 그냥 다 싫었습니다. 어쨌거나 회사는 갔지만 일부터 시작해서 씻고 먹고 움직이는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최소한의 것들도 하기 싫었어요. 그나마 그 순간 제가 유일하게 하고 싶었던 것은 잠자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안방 침대에 들어 누워 잤어요. 잠결에 문이 열리는 소리와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른 새벽에서야 정신이 들어 나가보니 전처는 또 없더라고요. 식탁에는 전처가 처음으로 저를 위해 차려준 밥상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애호박과 두부를 넣은 된장찌개와 옆구리가 다 터져 형체도 알기 힘든 계란말이, 그리고 냉장고에 제가 미리 사다 놓은 반찬들을 꺼내 만든 밥상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그 식탁을 노려보다가 전처가 끓여놓고 간 된장찌개 맛을 봤습니다. 간을 제대로 할 줄도 몰라 그저 된장 맛이나 나는 밍밍한 국물이었는데 그 순간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여지껏 저도 모르게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그 순간 그냥 댐이 무너지듯 쏟아져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수년을 오로지 자신만 바라보면서 사랑을 구걸하던 남편을 상대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저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한테 그런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떠안겨 줄 수 있었을까요? 말로 다 못할 배신감에 엉엉 울었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울다 더는 눈물도 안 나올 지경에 이르러서 제풀에 지칠 때까지요. 그날 저는 결국 연차를 썼습니다. 종일 기다렸는데 전처는 저녁쯤이나 되어서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는지 머뭇거리더라고요. 저는 말없이 전처를 바라보았지요. 아마 꼴이 말도 아니었을 겁니다. 사람이 하루 만에 폭삭 늙거나 살이 쪽 빠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실 분은 아시겠지요. 전날 전처가 전에 없던 표정을 보였던 것처럼 그때 제가 전처를 바라보는 표정도 전처에겐 처음이었을 거예요. 전처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런 모습까지 보고 싶었던 건 아닌데 그냥 뒀습니다.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던 전처는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염치 없는 거 알아. 근데 나 한 번만 봐주라. 진짜 딱 한 번만 봐줘. 네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할게. 남자인 친구들도 안 만날게. 술도 안 마시고 이제 모임 여행도 안 다닐게. 이혼만 제발 봐줘. 이제 와서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혼은 못하겠어. 나도 미안해서 이혼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너랑 이혼은 못하겠어. 나 정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실수였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날. 듣기 싫다고 했잖아, 유나야. 그건 변명도 핑계도 안 돼. 끔찍하니까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 집어치워. 그럼 뭘 하면 될까? 내가 뭘 하면 너가 마음이 좀 풀릴까?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우리 이혼하자. 인철아, 제발.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이혼하자. 제발. 그때 전처의 부탁을 들었더라면 정말 전처가 바뀌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처는 절대 바뀔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당장 그런 일을 겪고 전에 없던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저는 그제야 그런 확신이 들더군요.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그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 위한 인간으로서 보이는 최소한의 노력일 뿐이다. 결국 되돌아갈 것이다.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요, 제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체에 대한 불신이 생겼으니까요. 이전에는 믿업지 않아도 믿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어떻게든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있었지만요. 이제 완벽하게 제 마음에 자리 잡은 불신은 앞으로 절대 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들 게 분명했어요. 이미 우리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헤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결국 협의 이혼을 받아들였고 어떻게 보면 순탄하게 이혼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법원을 들락거리며 어떻게든 부부의 연을 붙여보려던 법의 제도 때문에 곤욕스러웠지만 그래도 상간남에게 소송을 걸어 위자료 넣어받았죠. 저는 이혼하며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나갔어요. 그게 저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참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동안은 정말 술로 살았습니다. 회사도 휴직했죠. 이혼을 하자고 마음 먹었을 때는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지 쉽게 냉정함을 유지했었는데요. 막상 모든 일을 끝내고 남이 되자 그제야 최면이라도 풀린 듯이 온갖 감정이 다 밀려오는 겁니다. 그냥 용서를 빌 때 받아줄 것 그랬나? 대체 왜 그랬냐고 자초지종을 자세히 들어볼 걸 그랬나? 하는 후회까지도요. 술을 마실 때마다 전처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어요. 당장이라도 전화해서 얼굴 좀 보자. 왜 그랬냐? 나한테. 하고 묻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래도 자꾸 너 생각이 난다. 나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너만 자꾸 생각난다고 하겠죠. 그래서 저는 핸드폰도 부셔버렸어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어 액정을 세차게 내리쳤지요. 전화를 걸래야 걸 수도 없게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안은 저를 걱정하는 이들의 전화도 받지 못해 112까지 출동하는 웃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먼 곳에 사시던 부모님으로부터 제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친구로부터 2번이나요. 그날도 몇 번이나 괜찮냐고 사정을 봐주시던 경찰을 돌려보내고 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다리 위였어요. 이혼하면 끝나려나 했는데 죽어야 끝날 것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느닷없이 이유도 없이 이혼했다는 아들의 연락을 받고 매일같이 걱정하던 부모님의 목소리도 안 들렸어요. 그러지 말고 괜찮아질 때까지 자기 집에 좀 들어와 살라던 애가 둘이나 달린 친구의 배려도 안 보였지요. 그냥 제가 저 물에 잠기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럼 더는 꼴 보기 싫은 전처도 생각나지 않을 테지요. 꼴도 보기 싫다고 하면서도 잠이 들기 전까지 그리고 꿈에서까지 전처를 떠올리는 저도 없어질 테니까요.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난간을 지던 그 순간 누군가 저의 양팔을 강하게 낚아챘어요. 제가 다리 위에서 오랜 시간 넋을 놓고 있던 사이 경찰이 온 것이지요. 저는 그들을 뿌리치에 재간도 없으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발버둥을 치며 죽게 내버려 달라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짧은 조사를 마친 후 경찰의 배려로 경찰차를 타고 집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 앞에서 저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던 부모님과 마주친 겁니다. 오후에 연락이 안 된다고 112에 신고하면서 곧장
택시를 타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평소엔 돈이 아깝다고 2시간을 버스에서 시간을 버려도 절대 택시를 타지 않던 사람들이요. 분명 경찰로부터 괜찮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막상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러도 답이 없으니 얼마나 애가 타셨을까요? 경찰차에서 내리는 저를 보고 엄마가 한달음에 달려오시다가 넘어지셨어요. 그냥 추스를 새도 없이 다시 일어나 정신없이 저를 보기 위해 달려오시는 걸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거지 하고요. 그날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거든 부모님을 생각하기로 했어요. 적어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허튼 생각하지 말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니 좀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차츰 술에 의존하는 시간도 줄이고 부부 상담을 받는 곳에 가서 개인적인 상담도 했고요. 부부 상담할 때는 별 효과도 없는 것 같더니 나아지려고 그랬는지 상담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답이며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신기하게도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 같던 일이 6개월, 1년 6개월 시간이 흐를수록 차츰 옅어지더라고요. 여전히 그때 생각이 나면 술이 생각나고 왈칵 감정이 치솟아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친구의 소개로 새로운 여자를 만났습니다. 2번 다시 여자를 만날 생각은 없었는데 혼자 궁상 떨지 말라며 떠밀리듯 나간 자리에서 만난 여자예요. 여자친구도 돌싱으로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이혼했다고 해요. 늘 여기저기 물건을 던지며 화풀이하던 전 남편으로부터 뺨을 맞고서야 이혼을 결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랑 좀 비슷한 성향이었습니다. 참을 만큼 참다 결국 결단을 내렸다는 말을 듣고 동지애 같은 걸 느낀 걸 보면요. 그래서인지 정이 가고 또 마음이 가더라고요. 전처가 아니면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여자친구에게서 안정감을 느꼈어요. 함께 있으면 편안하더라고요. 그 어떤 불안도 없이 그냥 함께 있는 시간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여자친구는 전처와 달리 내향적인 성격으로 취미도 뜨개질과 요리 정도였어요. 전처만큼 사극을 좋아하는 건 아니었지만 함께 사극을 보는 것도 좋아했고 대화도 잘 통했죠. 그렇게 여자친구와 약 2년을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즈음엔 둘 다 결혼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어요. 사귀다 헤어지는 것과 결혼하다 다시 이혼하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2번 실패하고 싶지 않았고 그냥 연인으로서 남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자연히 아이에 대한 욕심은 내려놓게 되어서 차라리 더 편안하게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식만 안 올렸다 뿐이지 여자친구는 종종 제가 퇴근을 하기 전에 제 집에 와서 저녁을 만들어 놓고 기다렸어요. 주말을 함께 보내고 이번 휴가는 어디로 갈지 서로 계획을 세우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스며들었지요. 그렇게 저도 모르게 그 사람도 모르게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어가다가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요리를 참 잘합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는 날이었어요. 제가 오기 전에 여자친구는 제가 좋아하는 치즈 등갈비찜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문을 열기도 전에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음식 냄새에 싱글벙글 안으로 들어갔고 여자친구를 보자마자 느꼈지요. 수년 전 전처와 살던 저를요.
그때 전처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저녁상을 차려놓던 제 모습이 문득 떠오른 겁니다. 여자친구의 표정에서 느껴졌던 거지요. 그때의 저만큼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 역시 그 모습이 더없이 사랑스러워 매일 이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결혼해야겠다. 설사 2번의 실패를 하더라도 후회는 안 할 것 같다. 예나 지금이나 무드가 없는 건 매한 가지고 한번 마음 먹으면 빨리 해치워야 하는 성미는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날 치즈 등갈비찜을 먹으면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맛있다. 내가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다행이네. 종종 해줄게. 매일은 안 돼. 매일? 매일 먹으면 질리겠지. 안 질릴 것 같은데. 뭐가 됐든 당신이 이 집에서 매일 이런 거 만들어서 나 기다려주면 안 돼? 어? 그거 지금 설마 프로포즈야? 너무 멋이 없나? 멋은 없어. 근데 은근 감동은 있네. 알았어. 매일 해줄게. 식은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들 보라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둘 다 한번 해봤으니까요. 둘 다 연차를 내고 혼인신고를 하러 가기로 했죠. 여자친구가 저희 집으로 이사를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벼랑간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어리둥절하며 나갔죠. 여자친구는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특별히 오기로 한 택배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는 너무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웬 여자아이가 울먹이면서 서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아이는 연신 저와 닫힌 엘리베이터를 번갈아 보고 있다가 결국 이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우는 아이를 달래 겨우 아이의 이름이 지호라는 사실과 나이가 5살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지는 도통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5살밖에 안 되니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었겠죠. 혹시 다른 층에 가야 하는데 잘못 내렸나 싶어 경비실로 가려는데 아이의 손에 뭔가 쥐어져 있더라고요. 딱지로 접은 종이였는데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저 아래로 처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전처가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전처는 항상 과자 봉지나 종이 쓰레기가 손에 쥐어지면 딱지를 만들어 버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저는 불안을 안고 아이를 일단 복도에 내려놓은 뒤 종이를 보았지요. 불안한 예감은 왜 그렇게 적중률이 높은지요. 쪽지는 전처의 필체로 쓰여 있었고 그 쪽지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아이가 제 아이라고 이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보여줄 생각은 아니었는데 급한 사정이 생겨서 지금 아이를 맡을 수가 없어. 염치 없는 거 알아. 근데 진짜 맡길 사람이 너밖에 생각이 안 났어. 네가 아빠니까. 딱 1년만 맡아줘. 부탁할게. 이름은 지호야. 황지호. 너한테 계속 맡기려는 게 아니야. 다시 찾으러 올게. 돌아와서 내가 키울 거니까 제발 1년만 맡아줘. 참 기가 막힐 일이지요. 아이를 그렇게 원할 때는 아이를 갖지도 않다가 완전히 남남이 되고 나서야 갑자기 제 아이라니요. 아이가 좀처럼 울음을 멈추지도 않고 일단 사정은 알았으니 집 안으로 데려왔어요. 정말 난처하기 그지없었지요. 하지만 아이가 일단 내 아이라고 하니 마음이 쓰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전처가 소송을 당하고 이혼까지 그 일련의 과정이 워낙 급작스러웠기에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어요.
그럼 진작 말을 했어야지요. 저한테 말도 없이 제 아이를 낳아 키울 거면 적어도 저에게 말은 했었어야지요. 정말 2번 질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수소문에 그동안 연락이 끊었던 전처의 지인을 통해 알아보니 정말은 더욱더 기가 막혔습니다. 이혼 직후 임신 사실을 알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아이를 낳았다고 해요. 가진 것이 없으니 친정 부모의 집에 얹혀 살면서 아이를 키웠는데 자기 처지를 술로 달래다 알코올 중독이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친정 부모와의 갈등도 깊어졌고 몇 번이나 친정 부모의 손에 알코올 중독 센터에도 간 모양이에요.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5년을 버티다 알코올 중독을 고치지 못하고 치료를 위한 자발적 장기 입원을 택한 겁니다. 친정 부모에게 맡기려니 부모가 도저히 못 보겠다고 아이를 당분간 보육원에 내보내겠다고 하자 급하게 찾은 게 저였고요. 그렇게 헤어졌으니 자기가 원하던 그 자유를 맘껏 누리고 살겠거니 했는데 불륜으로 모임에서도 팬 당했더라고요. 아이는 엄마를 닮아 예뻤습니다. 낯선 아저씨 집에서 여전히 경계태세로 제 엄마만 찾다 잠이 든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착잡했어요. 저는 사실상 혼인신고만 앞두고 재혼을 한 셈인데 여자친구에게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고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하니 마음이 가는 건 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기다리고 간절했던 아이가 지금은 마치 짐처럼 저한테 떠넘겨 온 이 현실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정말 끝까지, 아주 끝의 끝까지 최악인 여자였습니다. 키울 능력이라도 없으면 차라리 제가 맡아 키웠을 겁니다. 아이를 낳고도 술을 끊지 못해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또 임신했을 때도 얼마나 마셨을까요? 오후가 되어 짐을 가지고 집으로 온 여자친구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이었어요. 처음 부부가 된 날에 나타난 자식이라뇨. 저도 여자친구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전처가 남긴 쪽지를 몇 번이나 봤어요. 그렇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숨뿐이었습니다. 제가 의도한 일은 아니었지만 어찌나 미안하던지요. 결국 제가 결단을 내리는 수밖에요. 다시 전처네 집에 데려다주고 올게. 그분들이 보육원에 보낸다고 했다면서 당신은 괜찮아? 당신 딸이 보육원에 살게 된다는데. 그래도 당신한테 이 애를 같이 키우자고 할 수는 없지. 그렇다고 당신이랑 헤어지고 싶지도 않고 매정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키운 것도 아니고 낳은 것을 본 것도 아니라서 아이한테 그 정도 마음이 안 가. 내가 아빠라는 것도 잘 모르겠어. 그래도 섣불리 보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일단 나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하긴 당신한테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혼인 파탄의 이유도 있고 아이의 아빠라는 것은 그분의 주장일 뿐이잖아. 설마. 내 생각은 그래. 오히려 확인하는 게 더 확실하기도 하니까. 그리고 당신이 원하면 내가 키울 수 있어. 우리 아이 낳을 수 있는 시기 많이 놓쳤고 사실 전부터 혹시나 싶어서 시도는 여러 번 했었잖아. 아이 없이도 살아주겠지만 생기면 난 키우고 싶었어. 그러니 그게 당신 아이면 나는 더 좋지. 당신 대신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 유전자 검사해. 그리고 맞으면 당신이 소송을 통해서라도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 아니면 센터에 있다는 친모를 만나서 협상이라도 하든지. 협상? 알코올 중독자인 친모한테 계속 아이를 맡길 순 없잖아.
당신이 이 아이를 만난다면 신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 그 짧은 시간에 전처의 쪽지를 보고 여자친구는 거기까지 생각한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까지요. 이혼 시기도 있고 하니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전처가 불륜을 저지른 것도 훨씬 전이니 아이의 아빠는 분명 저라고 생각했거든요. 여자친구가 그만큼 배려했으니 저도 따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고요. 아이를 데리고 있는 동안 저와 유전자 검사를 시행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짜 불일치였어요. 저는 설마 했던 결과지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결과지를 들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안도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탈하고 황당해서 나오는 실수였어요. 제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진짜가 아니라고 하니 제가 애를 계속 데리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물어 그 역겨운 상간남에게 연락했죠. 네 자식이 내 집에 와 있으니 데려가라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상간남의 자식도 아니랍니다. 자기 아내에게 용서받고 잘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자기를 찾아와 자기 애를 낳았대서 진짜 끝장날 뻔했다고요.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자기가 아니었고 자기가 생각해도 시기가 맞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요. 대체 이 아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딱 한 번뿐이었다고 술의 힘으로 한 실수였다던 그 말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저는 정말 지옥 끝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존재로 제 지옥이 더 바닥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자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을 피운 것이 그 한 번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 아이의 친부인 누군가까지 두 번째도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만났던 그 순간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 뒤에서 그런 짓을 했는지 알 수 없지요. 아주 찰나였으나 내 아이라고 정을 줄 뻔했던 그 아이, 지호는 전처의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그래도 대면하고 전처를 닮은 구석을 찾다 보니 마음이 그리 편치는 않더라고요. 전처의 친정 부모, 그러니까 제 전 장인어른과 장모는 제가 아이를 데리고 나타나자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전처가 제 아이는 아니라고 그렇게 잡아떼서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내심 제 아이였으면 했다고 해요. 근데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며 확실히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자 전 장모님은 그 자리에서 울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더라도 이젠 제 소관도 아니고 참견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부탁은 드렸어요. 힘드시더라도 전처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요. 스스로 치료를 받기 위해 들어갔으니 정신 차려 돌아오지 않겠냐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요. 전 장인 어른은 할 말이 없다고 제 안부를 물으시더니 재혼을 했다는 말에 그저 잘 살라는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여자친구의 허락을 받고 전처도 만나러 갔어요. 다행히 면회가 가능한 곳이었고 전처는 협조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전처는 몰라보게 달라졌더라고요. 그렇잖아도 왜소한 몸집이 살이 더 빠졌고 아픈 사람처럼 살이 빠져서 얼굴이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불안한 사람처럼 한 곳에 집중 못하고 여기저기 시선을 던지는 모습에서 전처가 많이 망가졌다는 것을 알았죠. 솔직히 말하면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그래도 속은 시원하겠다. 근데 지호는
가지 않았어? 지호, 그래 네 딸. 니네 집에 보냈어. 뭐? 왜 지호를 우리 집으로 보내? 네 딸이라고 했잖아. 유전자 검사했어. 넌 나를 대체 뭘로 생각했던 거야? 내가 그렇게 만만했어? 뭐? 지호가 네 딸도 아니라고? 네 딸도? 아 그래. 내 딸도 아니더라. 빨리 치료해서 나가야지. 네 부모님이 언제까지고 네 딸을 봐줄지 모르겠지만 빨리 치료해서 나와서 그렇게 한 사람씩 예상되는 애 아빠 찾아야지. 인철아,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정말 너가 아니야? 나는 네가 알면서도 나한테 보낸 줄 알았는데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치료 잘해. 그리고 나 재혼했어. 전에도 너 생각 안 했지만 앞으로도 생각 안 날 것 같다. 뭐? 재혼? 누구랑? 인철아. 제가 아빠인 줄 알았다는 말 진짜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요. 솔직히 저는 못 믿겠습니다. 딸을 보육원에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니 제가 지푸라기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이건 아니죠. 저에 대한 예의가 없어도 너무 한참 없는 겁니다. 어떻게 바람을 피워 낳은 자식을 저한테 보낼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전처가 저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제가 여자친구가 없이 홀로 있었더라면 전처에 대한 아주 작은 미련으로 그 아이를 키웠을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보여도 보이지 않는 척, 들려도 들리지 않는 척, 빤히 보이는 현실을 외면하려 했던 그때처럼 말이에요. 세상 모든 일에 인과응보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결국 자기 업은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전처가 영영 불행하길 바라진 않지만 아이를 생각해 딱 저를 기만했던 그 시간만큼은 힘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는 바래도 되겠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